네, 시장의 또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원자재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진영 원자재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자재 시장 요즘 조금 조용하긴 한데 네. 그렇게 계속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태까지 이제 최진영 연구원은 연초부터 제시했던 전망 뷰는 원자재가 치솟을 때는 상당히 이 공급발 이슈 때문에 좀 거품이 낀다. 그래서 수요 단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하반기에는 좀 늘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또 잘 맞았고 잘 맞았다는 거 칭찬해 드립니다. 네, 얼굴이 너무 굳지 마시고. 네. 자, 이제 하반기 전망도 사실은 궁금하긴 한데 하반기에도 계속 좀 늘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피크를 향해 달려갈 것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먼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일단 델타 변이가 치사율은 많이들 낮은 건 아시고 계시거든요. 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치사율은 낮지만은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백신을 갖다가 맞은 나라와 안 맞은 나라와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도 분명 치사율은 낮지만은 경제에 분명 영향을 갖다 주고 있고 네. 저희가 봤었을 때는 특히나 이머징 국가를 갖다 중심으로 수요를 갖다가 계속 악영향을 갖다 끼치고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델타 변이와 관련해 가지고 백신 접종률을 갖다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백신 접종률을 갖다 살펴본다면은 국가별로 봤었을 때 어쨌든 이머징 국가들은 백신 접종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근데 이머징 국가에서 원자재를 주로 많이 채굴하는 것 때문에 보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노동인력? 소비 국가들도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자재의 주요 소비국들은 사실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이머징 국가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품을 또 생산하기도 하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머징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이머징 통화와 원자재 가격이 같이 동행하거든요. 네, 코릴레이션이 그쵸. 높아요. 이머징이 약해지면은 결과적으로 이머징 통화가 약해지고 그러면 원자재 역시도 거의 비슷한 같은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기본적으로 2차 이상이 50% 이상을 갖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델타 변이가 막 두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카플란 총재가 델타 변이 때문에 뭐 이제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도 뭐 검토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미국은 사실 걱정이 없는 게 미국은 어쨌든 부스터샷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한국이나 나머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차도 제대로 접종률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차만 하더라도 못해도 30% 갖다가 30% 내지는 20% 갖다 대부분 언더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봤었을 때 실제로 제조업 경기와 같이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은 대부분 이러한 나라들은 굉장히 취약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낮은 백신 접종률이 정책 여력마저도 붙잡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페드가 테이퍼링을 갖다가 앞두고 있고 물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 차나 물가 압력을 갖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됩니다. 네. 근데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네. 브라질이 금리 인상 갖다가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쵸. 금리를 계속 좀 올렸죠. 그렇죠. 100bp를 갖다 올리고 다음 달에 또 100bp를 갖다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했을 때 여전히 약세를 갖다 유지를 그렇죠. 했었고요. 네. 그 말즉슨 브라질의 백신 접종률 자체가 25%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낮은 접종률이 정책적인 여력을 갖다 디스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머징 국가 단에서는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들 중심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특히나 선진국마저도 지금 제조업 경기 피크아웃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들의 피크아웃이 되면 이머징이 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그럼 순차적으로 이머징이 먼저 맞고 이머징 안에서 밑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건 어떤 얘기라는 거죠? 붉은색 원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붉은색 원화는 이머징 국가들이고요. 왼쪽 축으로 봤으면은 제조업 PMI고 하단 축으로 보면은 2차 이상 백신 접종률인데요. 네. 제일 하단으로 봤었을 때 이머징 특히나 동남아 중심으로가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브라질이나 한국인데 브라질이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낮은 접종률 때문에 정책 여력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들의 국가들의 디맨드는 약해지고 제일 상단에 위치한 선진국이 경기가 피크아웃 된다면은 더 눌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원자재 단에서는 이러한 델타 변이에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델타 변이가 원자재 수요와 생산을 더 위축시킨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그렇게 봐주시면 어느 정도 될것 영향이 같고요. 좀 있다. 예. 중증이나 치사율은 낮지만 이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또 그 신흥국들 이쪽은 위험 요소를 아직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일단 결국엔 접종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유가가 좀 들썩들썩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만의 뭐 허리케인도 같은 것 같고 허리케인 지나가고 나니까 또 화재가 발생했고 또 재고는 조금 줄은 것 같고 반면에 쿠싱 지역의 재고는 또 늘었고 네, 뭐 하여튼 유가 좀 보니까 좀 들쭉날쭉하는데 조금 오르긴 했어요. 자, 9월 1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감산 완화 속도를 좀 조절할까요? 일단은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요 최근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 박살난 원인을 갖다 대부분 테이퍼링에서 많이들 찾으시지만은 사실 에너지 쪽에서는 상대 성과 측면에서 에너지 섹터가 여타 원자재 대비했을 때 가장 취약했었거든요. 성과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왜인지를 갖다 살펴보면은 수요가 빠지고 있고 공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요 측면에서 먼저 살펴본다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머징 단에서 즉 신흥국 단에서 디맨드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드라이빙 시즌, 계절적 수요가 이제부터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대 석유 소비 국가인데 드라이빙 시즌이 6월부터 9월 초까지입니다. 그럼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의 수요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소리고 이미 드라이빙 지수 같은 경우는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로는 오펙 플러스, 즉 산유국조차도 계절적 수요를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월부터 9월 초까지가 자국에 있는 발전용 원유 소비가 가장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8월부터가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즉 계절적 수요가 점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셰일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셰일은 귀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셰일은 연말경에 귀환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요 최근에 지난주에 이러한 모습들이 좀 유의미한데 수요가 조금씩 위축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가는 원월물의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셰일은 영세 기업이다 보니까 일일이 해지를 하면서 증산 전략을 펼칩니다. 즉 원월물에 대해서 높은 가격대에 해지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데 지금처럼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고 계절적 수요 때문에 현물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셰일들이 해지를 못하고 증산하기 어려운 구조죠. 즉 환경 규제랑 별다른 이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디맨드가 조금씩 내려가고 공급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수급이 개선되면은 결과적으로 원원물의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하고 결국 셰일 기업들은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다시 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그 스프레드가 좁혀진 것이 리그 카운트도 개선되고 산유량이 올라오면서 미국 쪽도 이제 조금씩 증산할 수가 있겠구나. 배당금을 같이 7월과 8월 달에 셰일 기업들이 다시 올렸지만 주주 친화적으로 다만 다시 또 수급이 개선된다면은 주주들을 설득하면서 확장 전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인들도 유가를 갖다 누르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같은 요인 때문이라도 결국엔 근데 중요한 건 이 요인들만 봤었을 때 유가는 하방 요인입니다. 네. 다만 사우디 입장에서 이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결국 사우디는 수급단에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그럼 자기들은 사우디는 어쨌든 지난 오펙 플러스 회의 때 감산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길 바랬거든요. 결국 UAE나 러시아한테 계속 설득하려고 할 테고 특히나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브렌트유가 어느 정도 하회했기 때문에 설득하려는 이 같은 빌미가 제공돼서 좀 어느 정도 오펙 플러스 회의 때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는 어쨌든 유가의 하향 안정화를 말씀드렸었는데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오펙 플러스 회의 전까지는 RSI 역시도 기술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 저가 측면이 있었었고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도 도래했었고 오펙 플러스 회의 전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추가 하락에 베팅하지는 말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적인 하락. 그렇죠. 좀 갇혀져 있는 거죠. 조금 좁은 범위 레인지 안에서. 그 에너지는 조금 요즘 별 재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변동성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위든 아래든 움직여야지 뭘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할 텐데 왔다 갔다 거리면은 자 이제 카파 이 구리로 가보죠. LME 카파는 어제 소폭 조금 어디 9,400달러인가 톤당 네. 저항을 좀 받는 것 같았는데 칠레 구리 광산의 파업 이슈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광산들이 이제 칠레의 최대
국영 기업인 코델코 산하에 있는 안디나라던가 LTNT 같은 건가 이쪽 광산들이 지금 파업 리스크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 협상안에 대해서 계속 노조들이 미온적인 입장을 갖다 펼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파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이들 광산 몇 개를 갖다 합하면은 즉 파업을 갖다 하려고 하는 광산들을 합하면은 글로벌 공급에서 3.1%를 차지합니다. 3.1%. 예, 맞습니다. 2017년 때 글로벌 최대 광산인 에스콘디다가 파업을 했었을 때 구리 가격 급등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에스콘디다의 공급 비중이 글로벌에서 5.1%였거든요. 그럼 3.1%도 분명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머징 단에서 디맨드가 내려오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요인은 바로 이 같은 파업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저희가 봤었을 때 지금의 파업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파업은 분명 중요합니다. 공급 차질 리스크니까요. 다만 파업의 중요한 거는 파업이 아니라 파업의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즉 장기화 여부입니다. 2017년 때 에스콘디다가 파업을 했었을 때 구리 가격이 톤당 $500 내지는 $300까지 치고 솟아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은 네. 그 배경은 에스콘디다가 최장 기간 동안 파업을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44일 동안요. 그럼 중요한 건 당시에 어떻게 최장 기간 동안 할 수 있었느냐? 구리 가격과 그리고 광산들의 생산 비용과의 스프레드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당시의 광산 기업들은 실제로 협상을 갖다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낮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업이 장기화됐었고요. 반대로 지금은 높은 구리 가격과 생산 비용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를 놓고 봤었을 때는 광산들의 협상 여력이 충분히 높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월 12일 날 글로벌 최대 광산인 에스콘디다가 광산 노조가 BHP와 임금 협상을 갖다 타결할 수가 있었겠고요. 결국 장기화가 여부가 좀 갈리는데 2017년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리 가격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급 차질 요인 과도하게 우리가 지금 확대 해석되고 있다. 가격은 여전히 디맨드 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림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점진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중국도 같이 이제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중국도 요즘 조용하죠. 얼마 전에 이제 뭐 규제 이슈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전체적인 이 톤다운이 다 내려갔는데 조금 최근에는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중국의 철강 생산이라든지 철광석 가격 여기는 뭐 어떻게 매칭을 또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지. 일단은 철강단에서는 결국엔 철광석의 수요처는 철강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철강의 수요처는 철강? 그러니까 철광석의 수요처는 철강이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국 정부의 의중 자체가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자재 가격은 철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원료단에서인 철광석을 의미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발개위에서 석탄이라던가 철광석에 대해서 광산들의 기존의 사용 연한을 갖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해줬고요. 그만큼 공급을 갖다 확대하겠다는 의미겠고 호주나 브라질 쪽에서도 공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 측면에서는 철광석 가격을 계속 하방을 상단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철강과 관련해가지고 당국에서는 탄소 중립을 갖다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향일 테고 그 방향성 하에서 결과적으로 철강 생산은 줄어들겠죠. 그럼 더 중요한 거는 탕산시, 중국 최대 철강 생산지인 탕산시에서 내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탕산시는 베이징을 갖다 인접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동기 기간 때 더더욱 강력한 대기오염 관리 방안을 갖다 내놓겠다를 얘기하면서 그 말뜻은 철강 측면에서는 공급단에서 제한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고도과등률이 예상보다 낮다면은 철광석단에서는 가격이 더욱더 오르기가 제한적이겠죠. 방향성 측면에서라든가 수요 측면에서라든가 공급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의중 자체가 굉장히 계속 좀 톤다운하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 측면에선 가격이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리를 해야 되네요. 최준영 연구원은 이 원자재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앞서 이제 에너지 다뤘고, 그다음에 메탈, 뭐 비철금속도 포함해서 메탈 있고, 그다음에 귀금속이 있고, 농산물, 그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연성 상품이 있을 거고 어디에 주로 관심이 많으신지. 전 사실 메탈? 제가 하반기 전망 갖다 하면서 사실 모든 원자재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곡물이 상대 성과 측면은 곡물이나
금이 그나마 낮긴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그렇죠. 어디까지 대신 상대 성과일 뿐이고 그렇죠. 실제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했었고요. 네. 가장 취약할 부분은 메탈과 에너지겠죠. 결국 시클리컬 관련된 업종들이겠죠. 경기하고 관련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사실 주식과 좀 연관지어서 본다면은 시클리컬보다는 저희는 방어주 중심이겠고요. 방어주 안에서는 결국에는 필수 소비재라던가 네. 배당 중심이라던가 네. 이쪽 중심으로 저희는 맞따라 보고 있고 특히나 그 안에서는 저희는 음식료가 그럼 가장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오. 결국 곡물가는 점진적으로 라니냐가 후퇴하기 때문에 내려온다면은 네. 결국 판가를 올린 음식료 기업들은 그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고 특히나 미국 기업 안에서는 그 음식료 기업들 가운데서 배당도 잘 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들 중에서 좀 피킹해도 굉장히 좀 나은 성과를 갖다가 발휘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알파를 얻을 수 있다. 하반기 원자재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 뭐 저도 그레이는 항상 지금 늘 관심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하반기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 하반기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상반기 때는 저희가 모두에 설명했던 델타 변이 이슈가 아직은 좀 전전하는군요. 네, 일단 저희가 지난해 말 때는 원자재 측면에서 이제 봄날이 왔다고 말씀드렸지만은 하반기 전망에서 이제부터 이제 톤 다운이라고 접근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4분기 때는 그나마 좀 트라이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때 독일의 총선거가 있는데 이때 메르켈이 내려가고 즉 재정에 있어서 확대를 갖다가 좀 지향했었던 메르켈이 내려가고 그럼 유로화가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면은 달러화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지향된다면은 제한된다면 그렇죠. 제한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원자재 단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조금은 축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치면 한 번쯤 원자재 관련한 이런 업종들을 갖다서 좀 살펴봤었을 때 한 번쯤은 트라이할 수 있는 섹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좀 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은 그때를 갖다 한번 체크를 하고 10월 달에 한번 우리가 트라이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겠고요. 다만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와 같은 퍼포먼스를 갖다 보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 원자재 굉장히 좀 힘든 장은 맞다. 이거는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4조 달러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도 인프라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만 지금 인프라를 하겠다라는 거는 미국만 경기가 더 좋아지는 것이고 미국만 더 좋아지면 달러화는 당연히 더 강해진다면은 견고하다면은 이머징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은 결국에는 글쎄요 원자재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외 국가들의 역할, 특히 중국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네. 자,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지루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장 움직이는데 빨리 종목이나 내놓지. 앞에 종목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해도 이게 뭔가 흐름을 알아야지 판단할 수 있어서 원자재 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